인간의 인지 발달이나 추상성은 사회 작용 때문에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지 정해진 기간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라이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자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추상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법 언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언어라는 건 다 문장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생각에는 전부 문장을 통해서 하는데 그 문장 단어의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문장이 조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그 세 가지 이제 있죠. 근데 아주 강력한 게 촘스키라는 사람이죠. 그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아주 보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정신박약아도 다 한국말 완벽하게 하잖아. 토시 틀리지 않고. 하버드 내양 나온 그 똑똑한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말을 못합니다. 한 1, 2년 배워도 잘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냐? 생득적인 적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 기간을 물론 넣으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인간은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약 5만 년, 6만 년에서 9만 년 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돌연변이나 어떤 저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편 문법이라는 게 있고 인간에는 각 언어에 맞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머지라는 거는 단어를 이으는 겁니다. 단어를 서로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잭이라는 건 그 똑같은 문장을 안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이 생득적으로 낳자마자부터 어떤 갖고 있는 저게 있다는 겁니다. 보편 문법이라는 거는 이제 촘스키가 얘기한 거죠. 이게 이 사람 이제 이론은 그 언어학의 이제 교과서적인 그 이론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는 예를 들어서 촘스키나 이 학파들이 주장하는 거는 세계 학파를 지금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 세계 6,000개에서 7,000개의 세계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법 구조에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머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이, 소년하고 뛰다. 있으면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죠? 합쳐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붙여갖고 더 보일론. 관사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같으면 토시를 붙이겠죠. 소년이 뛴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단어를 만드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본연적으로. 그 다음에 잭이라는 건 뭐냐면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북이다, 책이다. 그러면 테이블 위에 책이다.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책이다. 그 다음에 존이 갖고 왔던 그 방 안에 있는 그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붙이면서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요 제기하고 융합, 요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이 이제 언어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득적이고 요거를 이제 주장한 거죠. 근데 이 촘스키의 이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흔들리게 된 게 이 아마존공의 피라항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에버레트라는 그 이제 사람인데 한 30년 동안 여기 가서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선교를 당하고 온 사람이 선교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는데 한 5년 만에 바뀌었어요. 5년 만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성경을 해서 암만 얘기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주 원시부족이 아니에요. 원시부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300년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미 알았던 부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집도 이제 이렇게 살고 머리 치장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를 와도 아주 강력한 문화인 겁니다.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현재에 굉장히 많죠. 현재. 그리고 이 항상 웃고 뭐 슬픈 일이 있으면 뒷생각을 안 합니다. 뭐 남편이 죽고 누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금방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먹히지가 않아. 300년 동안 선교가 안 된 이 부족이에요. 300년 동안.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아니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봤냐? 그러니까 안 봤다. 안 본 걸 왜 얘기를 하냐? 안 본 걸 왜 얘기해? 난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숫자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렇죠. 원시적인 언어는 절대 아닙니다. 원시적인 언어는 절대 아닌데 이 언어에는 제기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떠났다는 걸 안다. 요거는 제기적인 언어입니다. 촘스키 얘기한데,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그가 떠났다는 거를 요 이제 두 문장을 이제 제기식으로 이렇게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면서 복잡한 언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피랑 언어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떠났다. 그는 떠났다. 나는 봤다. 나는 그걸 안다. 이렇게 세 마디로 합니다. 따로따로 문장을 이렇게 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촘스키 학파에서 이 에버레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해서 이 사람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사람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제기성이 없는 문자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다고 이제 뭐 촘스키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저기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언어는 뭐냐면 강압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현재만 생각하니까. 역사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따지지 않고,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MIT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 뭐, 하루에 대부분 이 사람들 웃고 살아요. 웃고 살고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선교를 시키려고 하면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워낙 이 문화가, 자기들 문화가 나름대로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드 사람은 이 사람이 선교를 다녔어.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교사인데 그 부인이나 그 장인 집안이 나중에 이제 그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에 걸쳐서 나는 사실 가자마자 한 5년 지나서부터 이 신앙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당하고 자식들하고 절교당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여기는 숫자 하나 둘 그다음 많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낮은 열등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주 보면은 동사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우리나라 같으면 간다 하면은 간다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간다라는 말에 그 내 생각인지 추측인지 아니면은 기대인지 뭐 이런 여러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다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원하는 건지 그게 가까이 오는 건지 먼 거리에 있는 건지 이런 게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문장에.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어프로치의 이런 언어다. 이게 원시적인 언어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토마스 헬로라는 이 언어가 원초적이다, 선천적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언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협동 과정에서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동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동그라미 위에 공이다 하면 야 이거 공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이라고 전부 다. 나 혼자 공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어떤 그걸 정해놔야 그 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사회성하고 관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법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생긴 더 원초적인 게 아니라 터득을 해서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략 보면은 촘스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압도적인 그 촘스키 이론이 있는데 이 사람 의견이 약간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딥러닝이죠. 딥러닝 이런 게 나오면서 AI가 나오면서 이 누구냐 촘스키의 그 언어는 상당히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AI는 수족의 언어를 갖다가 배워갖고 그냥 아무 뜻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문법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촘스키가 인간의 언어에는 그 원초적인 적이 있었다. 그럼 뭐 어떤 조상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촘스키의 말대로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 월드라고 합니다. 프로토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언어는 조상 언어가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제 바벨탑이 이제 처음에 다 같은 언어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다 말이 달라졌던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저거는 과학적인 설명이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한 5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생겼고
그다음에 그 근거는 생물학적 근거. 생물은 다 한 종에서 이렇게 진화를 했잖아요. 하나에서 여러 종으로 분분하잖아요.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직관에도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대부분 세계 전체 언어가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빠는 대개 피나 뿌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아주 이거 유명한 그 스탠포드나 산타페 뭐 이런 연구소인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했던 건데, 대규모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언어를 분석하는 거예요. AI 지금 말하면 이제 AI 이런 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휘를 분석하고 뭘 분석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 재기성이라는 게 이제 노엄 촘스키의 보편 문법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이 프로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조상 언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 대규모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소의 다양성입니다. 음소라는 거는 자음 모음의 다양성입니다.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트킨스라는 이런 사람이 대규모 전 세계 언어를 다 방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500개 이제 언어를 갖다 해봤더니 음소를 해봤더니 아프리카가 음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를 갈수록 작아진다. 아까 그 피랑족은 11개 음소밖에 없습니다. 음소가 500개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다양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나 Y 염색체의 DNA하고 똑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멀어질수록 다양성이 작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주장입니다. 전 세계에 공통 조어가 있었다, 조상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음소를 한번 본다면은 아까 피랑 언어는 11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1개가. 근데 일본어는 약 20개, 굉장히 음소가 작은 언어가 일본어입니다. 한 20개에서 22개에서 학자마다 분류에 따라 틀리지만 모음 5개, 그다음에 이제 자음이 이제 뭐 12개에서 14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음소가 굉장히 작은 언어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본어를 이제 좀 얕잡아 봐서 얘기할 때 그러죠. 맥도날드 보고 뭐 마그도 나르도 이렇게 부른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문화를 잘 이해 못하는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마그도날드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마그도날드를 안 들려요. 막도날드에서 맥도날드처럼 들려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우리 학교에 있던 외국인 카나다 사람은 미국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한국 와서 정말 신기한 게 맥도날드를 어떻게 네 자로 쓰냐고요. 맥도날드. 우리가 마그도나르도 이상하다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맥도날드가 맥도날드가 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맥도날드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지 어떻게 맥도날드가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질문. 우리가 일본을 하는 식으로 걔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가 틀리고 언어 체계가 틀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음소가 작은 언어가 어디냐면 서양어 중에서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어. 음소가 작다는 건 뭐냐면은 말하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태리 어디 뭐 학교에 갔다가 조그만 시골역에 있는데, 시골역에서 이제 그 기차 방송이 나오는데 내가 일본 말을 듣나 하고 차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태리어가 보면은 우리로 한 받침 같은 거예요. 그게 다 모음으로 갑니다. 짠, 띠노, 찌고 무슨 니 하고 다 모음으로 갑니다. 모음으로. 복모음이 별로 없고 이 복잡한 자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니까 꼭 일본어를 듣는 것 같아요. 일본어가 그렇잖아요, 그죠? 영어는 약 한 24개 플러스 20개 모으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야. 40 몇 개가 된다고. 그다음에 한국어는 약 40개 이렇게 되고, 중국 것도 이제 음소는 작지만은 이제 성조가 있어갖고 이제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음소의 수가 많다 적다는 절대 그 언어의 뭐 이 고급성이라든지 후진성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음소가 작을수록 상당히 에너지가 안 드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일본 말이나 스페인어를 하면 굉장히 빠른 게 들립니다. 그다음에 독일어나 중국어는 느리게 들리고, 하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는 정보량은 거의 같다고 그래요. 인간의 언어는. 그래서 이거는 음소가 작다는 거는 에너지를 안 들이고 쉽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말도 에너지를 굉장히 안 들이고 하는 언어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제 벨기에 친구들이 나보고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한국 친구가 이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더니 니네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5분만 얘기해 보래. 니들끼리 쭉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니네 나라 말에 뭘 알겠대. 입을 거의 안 움직인다고.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말이 그런 겁니다. 일본 말이 그래요. 그 보니까 보세요. 불어가서 이, 아, 수, 뭐, 부, 막 이러고 이게 막 찢어졌다, 막 왔다 갔다 그냥 왕창 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게 거의 여기서 어머머머머머 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5분 보더니, 아, 내가, 니네 말, 그래서 나보고 이제 불어나 발음, 한국 사람이 불어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찢어지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언어가 우수하고 열등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소가 적고 한 언어는 에너지가 작게 되는 언어입니다. 편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어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은 음소는 크지만은 원래는 이제 같은 언어, 거의 같은 언어인데, 요게 이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자면은 이 프로토월드 가설 세계 공통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입장에는 주류 언어 학자들이나 언어 과학자들에서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언어를 구성하는 한계가 6,000년, 8,000년입니다. 그 이상은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나온 지가 지금 6만 년, 7만 년, 5만 년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는.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8,000년이 넘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어는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미국에 간 한국에 들어가면 1세대 만에 다 미국말 하잖아요. 그죠? 유전하고 관계없습니다. 유전자하고 혈통하고 관계없어요. 그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언어는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 언어들은 금방금방 막 비슷해져요. 아까 이제 엄마, 빠빠 이게 전 세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언어는 그 음절이 자꾸 비슷하기 때문에 단모음이고 하기 때문에 유사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적으로 잘못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산타페 연구소에서 뭐 언어의 세계를 추적하고 이런 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법 자체가. 그래서 주류 지금 학설로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인간의 공통 그 언어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막강한 저걸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 뇌 할 때 나왔었죠. 요건 이제 두 개 모양인데 A와 B가 있는데 요거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부바고 하나는 키키입니다. 어느 게 부바고 어느 게 키키입니까? A, B. 부바. 예? A가 부바죠. 그죠? 이게 이제 부바 키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조지아 옛날 구소련이죠. 거기 디미트리 운제 다된가 하는 사람 23년 논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비슷한 개념을. 그다음에 독일 사람이 케일러라는 사람이 29년에 요 실험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요 실험을. 그때 전세 실험자의 90에서 95%, 98%가 이거 다 부바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 키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한글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 부바가 보면 둥글둥글하잖아요. 그죠? 키키는 삐쭉삐쭉하잖아요. 한글도 그렇대요. 한글도 부는 이렇게 됐잖아요. 부바. 근데 키키는 어떻게 했어요? 기역에다 찍 이렇게 삐쭉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이 부바 키키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이제 라마찬드라 이제 유명한 그 뇌신경과학자가 이거는 뇌가 감각을 갖다 아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감각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감각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하고 시각하고 혼돈이 되고 후각하고 이게 혼돈이 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델 수존이나 이런 사람은 이 지휘를 할 적에
막 그랬다고 그래. 야야야, 그 맛있게 무슨 색깔로 해? 반고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반고는 이 그림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나고 저 그림에서는 뭐 바이올린 소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동생 그 떼오한테 쓴 편지에. 그건 뭐냐면은 소리하고 색깔하고 시각하고를 이 혼돈을 한 겁니다. 그 추상성이라는 건데 그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요? 어떤 일종의 감각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걸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감각, 감각이 공통으로 섞인다고 이렇게 하는 그 현상인데, 그게 이제 일어나는 구조가 상측두구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감각을 통합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일종의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전이 일어나고 혼선이 일어나서 섞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상적인 생각, 공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부바키키 현상이라는 건 이거로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부바키키라고 98%가 얘기한다. 그럼 그 공통 언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근원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떤 공적 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거죠. 음성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크다. 우리가 이제 크다 하잖아요. 크다 하는 것은 보통 입이 커집니다. 우리 크다 하면 벌써 커지잖아요. 입이 조그맣다면 입이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스몰하면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랑하면 커지고, 그 큰 거는 입이 커집니다. 진짜. 그 다음에 작은 거를 하면 세계 어느 단어 소잖아요. 한자로 소하고 입이 쪼그라들죠. 대하면 다음하면서 찍지어지잖아요. 그 어떤 이 운동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건 뇌과학적인 문제지 이 언어가 공통적으로 조상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심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일본 학자들이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했으면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미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 같으면 이게 이제 뭐니까 도끼도끼더라고요. 도끼도끼가 두근두근이니까 이게 두근두근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비슷한 거 같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이나 뭐 도끼도끼나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마 분류한 건데, 의성어, 동물이 하는 행동, 일본 말로 왕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말로는. 그다음에 바람이 부는 거, 싱싱. 일본 말로는 자자. 우리는 뭐 싱싱 분다고 그러는데 자자. 그다음에 의태어, 삐까삐까는 이거 뭐 일본 말인데 꼭 우리말 같잖아요. 뭐 번쩍번쩍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답답하다, 축축하다, 의태어, 의정어라고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의정어라고 했어요. 이 감정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상징은 아까 부바키키하고 비슷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공통조상어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제 자의적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촘스키가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제멋대로 원래 언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뇌가 만드는 일종의 엉터리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다 각각 언어도 막 제멋대로 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언어에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 막 틀린 말도 하고, 그다음 막 섞이고 창의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종의 약간의 엉터들이 섞이면서 그게 수시 각각 변하고 이렇게 돼서 만든 게 언어라는 겁니다. 자의적이냐? 그래서 촘스키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언어는 정말 기호체계, 정밀한 기호체계, 문법 뭐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감각기관에서 뇌의 어떤 감각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운드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돼. 부바키키는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 두 이론이 이제 서로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하나는 논리적이고 기호적이고 촘스키가 생득적이고 이런 거, 하나는 아니다, 감각적이고 뇌과학적으로 원래 그런 소리나 그런 기호가 나오게 돼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융합한 거로는 아마 초창기에는 소리나 이런 감각적인 게 있었는데 후로 갈수록 점점 임의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중간적인 입장이죠.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통조어라는 거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제 거의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호모사피엔스의 언어, 뭐 초창기 언어 이걸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신석기 시대 훨씬 후의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조상 언어라는 게 그것들이 인구 폭발 후에 생긴 언어들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는 수메리언이 요거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 기원전 3,000년밖에 안 돼, 6,000년. 그 나머지들은 뭐 이게 구존으로 정하고 뭐 이런 건데. 아프로아시아틱 언어는 세머 이런 겁니다. 아랍어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가 힘들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 언어. 호주의 이제 원주민을 우리가 에버리지널이라고 그러는데 에버리지니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5만 년 전, 6만 년 전에 여기 이제 온 사람들입니다. 호주 대륙에. 그다음에 온 이래로 고립이 돼 있었어요. 다른 데하고 거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자기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했는데 지금 어떠냐면 5만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를 몇천 년 이상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5만 년 전의 언어를 이제 처음에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걸 찾으면은 5만 년 전에 인간의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냐. 아프리카에서 나온 같이 그니까. 근데 완전히 반대 결과를 얻은 겁니다. 왜? 이 언어를 해보니까 최고 오래된 언어도 몇천 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18세기 말에 유럽 그 사람들이 제임스 쿡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는 250개에서 360개 언어가 있었고 700개의 방언이 있어요. 알려진 것만. 근데 현재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한 200개 남고 실제 자식들한테 전수되는 거 20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분의 8, 거의 대부분이 파마뉴뇽이라는 이제 언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말들끼리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 조그만 게 아니라 이 고립되고 어떤 적이 좀 없는데 말이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서로 어족의 어떤 유사한 공통점이라는 걸 있긴 있지만은 찾기가 극도로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아까 저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던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여기만 조금 이제 다른 언어 계통의 언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호주 애버리지니들의 이 언어 이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 호주의 애버리지널들은 옷을 이제 거의 안 입고 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5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이 태서면에 왔을 때는 인류 최고의 그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석기 문명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정말 놀랄 만큼 언어도 다양하지만은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통사 뭐 언어학에서 통사라고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게 뭐냐면 격이 풍부한 겁니다. 격이 풍부해서 주격, 목적격, 도구격, 위치격, 향격, 방향을 단어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에. 어느 정도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남자, 창, 칸가루, 찔러 네 단어가 있다고 하죠. 이거 이제 동사고 이제 요거 명사인데, 근데 이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에르가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능격합니다. 아마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여기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요걸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건 뭐냐면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행위의 주체가. 근데 여기서 만약 남자가 창으로 칸가루를 찔렀다면 남자가 찔린 거잖아요. 그럼 남자의 그 단어에 그 어미에 그 뭐 하나 딱 붙습니다. 그럼 걔가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칸가루에 그 능격이 붙으면은 칸가루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절대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격의 형태로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칸가루, 그 다음에 창, 찌르다, 남자, 이 단어를 막 섞어 어순이 개판이 돼도 다 알아듣는 겁니다. 왜? 능격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능격에 누가 했는지가 나타나요. 누가 행동을 한 주체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주어 동사 뭐 이걸 막 섞어도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순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냐, 주어 동사 목적어냐, 이게 하나도 중요해요. 이 단어를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섞어놔도. 자유롭게 하는 언어고, 두 번째는
문장을 가로지르는 의존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큰 아이 하면 큰 다음에 아이 여기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 단어들이 뚝뚝 떨어져서 다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 단어 자체 내에 그 의미가 들어요. 아까 격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라는 건 아까 그 촘스키가 얘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시퀀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그 면이 물론 일부는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추상적인 관계, 엉성하게 관계에서 관계를 따지는 이 언어가 바로 그런 언어입니다.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관계에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언어가 이 호주 애버리지널들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접사 체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요. 나, 우리. 그럼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호주 말에는 우리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된 건지 내가 빠진 우리인지 그게 분명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엄청나게 정교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캥거루한테 슬며시 다가가도 이 멍청한 동물은 이 똑똑한 동물은 우리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이 단어입니다. 요거를 단지 6개의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호주 말로는 우리가 살금살금 캥거루한테 다가가도 저 캥거루는 우리 냄새를 알아들 수도 있어. 추측인데 요 문장을 6개의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호주 언어가 이게 야만적인 언어다.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언어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호주 언어에서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면 언어는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지 추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계를 처리하도록 인간 언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언어는 원시적인 언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복합성을 갖다가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정말 기가 막힌 언어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수백 개가 분화가 됐는데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러면 왜 이 호주 언어가 이제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호주대로 아까 말씀대로 5만 년 전에 이미 최소 5만 년 전에 고립이 된 저겁니다. 독자적으로 발달한 언어인데 불구하고 이 언어가 실험 사례였던 겁니다. 원시 언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근데 그 결과로 했는데 이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인데 흑인하고도 전혀 틀립니다. 모양이 에버리니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제가 호주 내셔널 오스트리안 내셔널 뮤지엄인가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5만 년 전에 호주에 도착했을 때는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거 있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거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바다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오디세이인가 있었지만은 어떤 인류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이 그 아폴로 몇 호죠? 달에 발을 디딘 거 그거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래서 호주 원주민의 조상이 호주를 건너간 거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석기도 가장 발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항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가 있었고 깜짝 놀란 거 그 박물관에서 보고 이게 뭐냐면 유리입니다. 유리를 갖고 석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유리.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을 내가 찾아다 못 찾았는데 겨우 찾았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에 이게 돌이 아니고 유리입니다. 유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기술은 거의 석기 시대였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대로 그냥 발전이 없이,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립이 돼갖고. 그 5만 년 전의 문화가 거의 변치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5만 년 전에 앞선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언어 자체는 하나도 원시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그 이제 융합피성사 제가 썼다가 이제 그 책에 빼버린 건데 타스메니아라는 그 섬에서 누가 타스메니아 갔다 오셨다고 엊그전에 누구한테 타스메니아가 240km 떨어진 섬입니다. 근데 원래 호주 원주민하고 같았어요. 같았는데 10,000년 전에 그 빙하 시대가 이제 간빙가 오면서 이제 해빙이 되면서
물이 높아지면서 이게 바다가 된 겁니다. 여기가 만년 전에. 그 타스메니안들은 타스메니아 원주민들 원래 호주 원주민인데 만년 전에 고립이 된 겁니다. 고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 발달된 부메랑도 쓰고 하는 호주 원주 이제 호주 대륙 내륙에서는 이게 퇴보가 됐어요. 그래서 석기 기술이 50만 년 전으로 뒤돌아선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 원주민들은 부메랑도 쓰고 생선도 먹고 하는데 도구를 한 20몇 가지밖에 안 써요. 완전히 빼간 겁니다. 이 타스메니안들이. 영국 사람들이 여길 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냥도 사냥하고 저 동물원에 가다 놓고 지금 멸종 이제 다 죽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 여자입니다. 마지막 여자인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치욕스러운 생을 갖다가 더 이상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화장시켜달라고 그랬어요. 1876년에. 그리고 죽었는데 이 유언도 안 들어주고 타스메니아 박물관에 동물 박제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해서 100주년이 됐는데 이 사람 유언대로 화장을 해서 죄를 뿌려준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호주를 저갈 적에 미국처럼 막 이렇게 학살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호주 사람들은 학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에버리지들을 일부 이제 불량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가끔가다 이제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죽인 적은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뭐로 다 죽었냐면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뭐 천연두 뭐 이런 거로 도착하자마자 거의 대부분이 고립돼 있던 데라 하나도 그게 면역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거기서 거의 다 죽고 호주에서 이제 이거 뭐 착한 짓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이거 떼거지로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조차도 물론 이제 혼적은 없었는데 타스메니아 언어가 사람도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원시적인 언어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이 호주 원주민에서 우리가 언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언어는 무지무지하게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하고 2만 년이 아니라 불과 몇천 년 지나도 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호주가 그 사례에서 배운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그건 유전하고도 관계없고 뭐 유전자하고 혈통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 우라랄타이 뭐 어쩌고하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금방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엉터리로 막 얘기해도 그게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청 언어도 우리 지구상에 알고 있는 거 8,000년에서 6,000년 이상 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추적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에요.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로토월드, 아까 인간의 공통조상어 있잖아요. 그거 복원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증명할 방도 없고. 그 다음에 문법은 절대 원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주 언어에서. 이 미개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지만은 정말 보면은 호주의 다른 지역에 없는 정밀한 그 언어 문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다른 언어로서 흉내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로 단순해지지 않는다. 복잡해지고 계속 재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호주 언어는 정말 복잡한 격체계, 풍부한 접사, 정밀한 의미 이런 게 물론 이제 그 관점이 어느 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틀리지만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세계 언어의 공통 언어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언어는 불과 몇천 년 전입니다. 불과 몇천 년 전. 길어야 8,000년, 뭐 거의 만년 굉장히 드물고 그 언어들에 이제 보면은 어순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죠.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세계 언어의 한 40에서 50%가 주어, 동사, 저겁니다. 우리나라 말, 일본어, 터키어, 힌디어, 몽골어, 헝가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데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도 유럽 영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35% 2위의 유형인데 인구로는 1등입니다. 세계 영향력이나 인구는 1등. 왜냐하면 인도 유럽가 지금 세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다 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어도 그렇고 뭐 I love you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가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아에 이 뭐 이렇게 어순이 목적어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유형이 한 35%. 그다음에 동사가 앞에 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랍어, 히브리어, 아일랜드, 웨일즈, 필리핀, 타갈로그 이런 것들이죠. 아일랜드 같으면 사랑한다, 내가, 너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요게 있고,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희귀한 어순, 동사, 목적어, 주어가 있는 거, 피지어 같은 거면 사랑한다, 너는,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주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존 저기 뭐 어떤 언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어, 주어, 동사가 되는 거. 브라질, 일부, 사르데니아 그 이태리 반도 옆에 사르데니아라고 있죠. 그거는 이제 인도 유로보가 아닙니다. 이제 땅은 이제 이태리 땅이지만은 그 사르데니아 같으면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어순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뭐 흔히 그런 얘기를 뭐 중국어는 뭐 영어하고 어순이 가서 중국 사람들이 뭐 영어를 잘하고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 중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한국 사람은 다 마찬가지. 그 어순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순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왜냐면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아까 호주 말에 어순 개판으로 해도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라틴어 같으면은 떼아모 그러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때는 너라는 목적어거든요.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그 주어는 생략해버려. 라틴어에서. 그 서양어의 대명사, 그 간판기억이라고 지금 현대 서유럽 언어의 간판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에 주어가 없어요. 그다음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때, 아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호주말하고 비슷하게 사랑한다는 것 속에 나가 이미 포함이 됐어요. 그 격변화에. 그다음에 통상 이 이제 에고가 이제 나라는 뜻이 I라는 영어로 하면 이제 I라는 뜻인데 나라는 뜻인데 이게 통상 생략됩니다. 스페인어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주어가 없어요. 우리 서양 언어는 다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스페인어는 라틴어처럼 주어 없이 해도 됩니다. 다만 나를 강조할 때는 주어를 넣는 거죠. 네. 어순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틀린 겁니다. 이 라틴어는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뭐 물론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별로 중요하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연필을 준다 하면은 je te donne un crayon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준다 연필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칭 목적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이건 인칭적에 나오면 목적어가 앞에 나옵니다. 동사도. 그래서 서양 언어라고 해서 독일어는 이제 물론 영어하고 비슷하지만은 서양 언어라고 해서 목적어가 이 뒤에 동사 뒤에 간다 그거 아닙니다. 부르푸르 이게 앞에 옵니다. 앞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듯이 어순 자체는 문법에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형태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약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차어. 교차어는 한국어 같은 거죠. 교차어라는 거는 어미의 단어 끝에 뭐가 들러붙어 갖고 이제 문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지, 행복했어, 뭐 행복했는데 해서 하다는 하에다 뭐가 붙어 갖고 이제 문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교차어입니다. 뭐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교착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굴절어는 요 교착이 아니라 완전히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고 하면은 과거형도 웬트가 되잖아요. 딴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뜻하는 I인데 이게 이제 뭐 my가 되고 me가 되고 목적어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굴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양의 인도 유럽어가 굴절어다, 인도 유럽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버는 중국어 같은 거죠. 이거는 뭐 뒤에 어미 어간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떵떵떵떵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고리보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보통 한국어는 교차어다, 유럽의 언어는 굴절어다, 중국어는 고리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한 가령 아까 얘기한 이제 말씀드린 라틴어 있잖아요. 라틴어 같으면은
아모, 아마, 아모리, 아모로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다, 사랑하라 명령, 사랑받다, 사랑 명사.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어미예요. 우리 보면 했어요, 했지요, 했다요, 했지만 바뀌잖아요. 꼭 교차어 같아요. 라틴어가 꼭 교차어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유럽어가 굴절어다 하는 거는 절대적이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교차어적인, 굴절어적인 면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모레가 무슨 뜻이에요? 예? 아모레.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모가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니까 아모 붙으면은 사랑하다라는 얘기고 아모라 이게 어미에 이제 뭐 붙잖아요. 우리 햇에다 뭐 뒤에 붙으면 달라지듯이 그 아모하면 사랑하라 명령 기억이거든요. 아모레는 아모레는 아마 이태리예요. 화장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뭐내 사랑이라는 얘기죠. My love. 그다음에 굴절어인 여기 문법 요소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라틴어에는 여기에는 어순을 아까 호주 말처럼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좀 자유롭게. 왜? 이 동사에 이게 주격이 뭐다 하는 게 다 나타나 있어요. 이게 주격이다 뭐다 이게 대강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도 어순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순이나 교차어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언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전치사나 그다음에 이런 격이나 격변화 뭐 이런 것 정관사 뭐 이런 거죠. 또 라틴어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부정관사도 관사가 없어요. 라틴어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중동의 언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어족은 끝까지 하려는데 좀 저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